상속을 받은 시골집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2, 3년 안에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CES 2022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산업 간 경계를 허문 기업들의 새로운 혁신 비전이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100여 개에 달하는 관련 펀드도 거센 폭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편입 종목에서 제외할 수 없는 만큼 환매를 요청해도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해 지지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건설 업종에 새해 들어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걸면서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 종목을 담은 펀드 운용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펀드에서 편출하는 게 불가능한 데다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자들은 환매를 요청해도 온전히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횡령 사태로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한 펀드 운용사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월 기준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은 펀드는 100여 개에 달하는데 이 중 KB밸류, 중소형주 포커스, 증권 모 투자 신탁의 경우 편입 비중이 3.7%에 달합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 영속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정지가 길게는 1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어 우려감이 적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횡령이 가능했다라면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때까지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선 기간 부여할 동안에는 거래 정지가 유지가 될 거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문제는 자기 자본의 92%가 횡령됐다는 점에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은 운용사들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펀드에서 이 종목만 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투자자가 펀드 환매를 요청하더라도 완전히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면은 환매가 들어왔을 때 비중만큼은 빼고 환매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네요. KB 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결국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재개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펀드에서 제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속 보유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년 새해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태로 투자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중지가 장기화되면 시장 혼란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신속한 판단과 자산운용업계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이번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후폭풍이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거액의 대출을 내어준 은행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 논의에 착수하고 편입펀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은행권으로부터 장단기로 빌린 돈은 약 3천억 원. 이후 회계연도만 상환 조치에 따라 현재는 대출 규모가 1,600억 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우리은행은 대출 잔액의 절반 가까이를 회수했으며 기업은행 대출도 100억 원 이상 상환됐습니다. 대구은행도 1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대출금의 3분의 1이 회수된 데다 부동산 담보와 현금성 자산 보유 등으로 회사의 펀더멘털이 튼튼해 부실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 채권은행들의 입장입니다. 또 기업을 부실 기업으로 낙인 찍고 추가 신규 대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 보전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은행들은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한 만큼 신용등급 재평가를 논의하는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느 은행이나 다 이렇게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번 들여다봐야죠. 시장평가일 수도 있고 횡령 금융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재무나 아니면 뭐 주가 하나 이런 거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특권 보존은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현금 흐름은 좀 나오는 데니까 면밀하게 그냥 주시하면서 보고 있다 정도. 하지만 횡령 직원 검거에도 자금 회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해 채권은행들은 경찰 수사와 금융당국 모니터링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입장. 여기에 부실감사 의혹까지 겹쳐 회사 신뢰도가 낮아진 데다 증권사의 최규옥 회장의 주식담보대출금 회수까지 예고되고 있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거나 횡령 금액이 영업의 손실로 잡히면 채권은행들은 신용등급 재평가로 대출 만기를 앞당기거나 금리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은행권은 주가 하락 우려에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지만 은행 감시망 미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속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은행 책임론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늘 2만 명에 달하는 오스템 임플란트 소액 주주들은 거래 정지 및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 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부실 기재나 회계 부정으로 보이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횡령 금액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주 대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CES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문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위상이 높아진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나가 있는 김선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대 주요 컨벤션 센터와 호텔에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오미크론 리스크로 예년의 절반 수준인 2,2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농업테크,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CES가 주목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직접 보기 원하는 전 세계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라스베이거스는 오랜만에 미국 최대 컨벤션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CES 메인 전시장인 센트럴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 아침부터 CES를 관람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행사장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 참가한 기업들 중 일부는 파격적인 구성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로보틱스와 메타버스를 통해 신개념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현대자동차 부스엔 자동차가 빠지고 로봇이 자리합니다. 전기차 출시를 공식 선언한 일본의 전자업체 소니의 부스에선 음향가전 대신 전기 SUV 콘셉트카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과 기술이 융합되는 모습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폰과 가전의 연결성을 높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전략에도 나타납니다. SK는 이례적으로 6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전시관을 꾸려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 그룹의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자사의 어떤 비전과 철학 그리고 미션들을 전달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추세에 저희도 발맞추어서 SK그룹도 현재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탄소 감축에 관한 목표, 즉 넷제로 목표를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이런 부스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생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디프렌드 코웨이 등 관련 기업들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제품이 사실 이 스마트 슬립 솔루션입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에어셀 테크놀로지를 기반해서 스마트 전체 슬립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 잘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도
동물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혁신 제품을 내놓으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Especially through the pandemic, as people are taking in more pets and really starting to raise more pets, that pet technology in general has been booming. It's a huge industry that really wasn't tapped into until recently. So seeing a lot more at CES isn't necessarily surprising. 혁신 기술에 대한 정의마저 바꿔버린 코로나 팬데믹. CES 2022는 기술 간의 협력과 공존에서 혁신의 새로운 정의를 찾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삼성전자가 복수의 대형 M&A를 준비하고 있다고 CES에서 밝혔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품과 완제품 모두에서 M&A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대상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한 부회장은 자동차 사업의 경우 부품인 전장 사업에 관한 것으로 완성차 진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도 한 부회장은 LG와의 OLED TV 동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CES에서 삼성전자와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메타버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 사장은 CES 삼성전자 부스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만나 제품 소개를 듣고 모바일부터 유선, IPTV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융합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우리는 현재 모바일 중심인데 TV 등 다양한 영역을 어떻게 아우를까 고민하고 있다며 융합에 대해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은 제조 관점에서 로봇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서비스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로봇 관련 사업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해 들어 건설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대조적인 흐름인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공약, 그리고 이로 인한 수주 증가가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김원규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20% 가까이 하락한 건설업종 지수. 온갖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데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택 공급 시그널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곧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250만 호의 공급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급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건설사들의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올해 예상되는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50% 넘게 증가한 41만 8천 가구입니다. 수주 증가가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올 영업이익 평균치는 6,5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러 호재 덕에 건설주는 연초 약 5% 올랐는데 1배 미만이면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로 판단되는 PBR은 여전히 0.75배에 불과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전까지 섣불리 접근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또 정책이 뒤바뀔 수 있어 공약이 가시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더구나 집값의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대구, 경북 등 지방 아파트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무제표가 탄탄한 대형 건설사를 위주로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대형사가 가장 많이 혜택을 크게 볼 것 같고요.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쪽, 즉 브랜드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수가 일부 존재하지만 지난해 부침을 겪었던 건설주가 대선발 수혜를 등에 업고 비상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업황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먼저 건설사들의 올해 경영 전략들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주요 건설사들의 경영 전략은 체질 개선 그리고 안전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사 CEO들의 신년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롯데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은 디벨로퍼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디벨로퍼란 이 부지 선정에서부터 설계와 시공, 시행, 또 개발, 또 사후 관리까지 모두 도맡아 하는 종합 건설 회사를 말하는데요. 예.
이 각종 규제로 이 단순한 도급 이 사업만으로는 수익률도 낮고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런 종합 디벨로퍼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한 친환경 사업 발굴과 확대 또한 여러 건설사 CEO들의 화두였는데요. 이 포스코 건설과 SK 에스코 플랜트 그리고 대우건설 CEO들은 수소 관련 사업과 폐기물 처리 등에서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이 키워드라는 건 역시 이제 중대재해법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이슈 플러스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해마다 산업재해로 생기는 사망 사고 중 절반이 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사들은 첫 타깃이 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 대표이사들은 신년사에서 이 최우선으로 이 안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사업이 좀 원만하지가 않아서 네. 국내 사업이 좀 주요 비중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 비중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사업 부문 총 수주액은 28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2020년 18조 7,800억 원보다 50% 이상 급증한 건데요. 예. 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재개발, 재건축 등 이 도시정비 사업에서만 5조 원이 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주택사업 호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고 서울시도 신속 통합기획 등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홍남기 부총리가 2030년까지 매년 5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었죠. 대선 주자들이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이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총 42만 가구 내외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 27만 1,200가구보다 50% 늘어난 규모입니다. 건설사별로 보면은 현대건설이 3만 405가구가 예정돼 가장 많고요. 대우건설 3만 가구, 롯데건설 2만 7,380여 가구, GS건설 2만 7천 가구, HDC 현대산업개발 2만 3,300가구 수준입니다. 공급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 안 좋다고 봐야 됩니까? 네, 지난해 해외 수주액은 306억 달러, 36조 2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사실 한 11월까지만 해도 이 해외 수주가 300억 목표액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다행히 막판에 이렇게 수주가 터지면서 개선이 됐군요. 목표를 넘겼고요. 삼성물산이 5조 5,900억 원으로 수주액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도 4조 원 이상의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건설사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2014년까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지만 이후 이 유가 하락 등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300억 달러 내외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까지 국제유가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동 산유국들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발주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인데요. 예. 이 한국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 시장 수주 규모를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320억 달러 규모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크게 확장 국면이고 해외도 소폭 개선이 예상이 된다. 보통 이제 국내랑 해외는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사실 이 해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국내 주택 시장은 호황이었던 만큼 건설사들도 이 지난해 전략은 이 국내 주택 사업에 많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예. 지난 3분기 기준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주택 사업에서 거뒀는데요. 건축 주택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건설이었습니다. 롯데건설은 3분기 누적 매출 4조 1,387억 원 중 76.6%인 3조 1,710억 원을 건축 주택 부문에서 벌어들였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전체 매출의 74.7%가 건축과 주택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국내 주택 공급은 확대될 예정인 만큼 당분간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매출의 국내 비중이 큰데 특히 국내 사업이 올해 더 잘 될 걸로 보인다. 이러면 역시 이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특히 실적 기대감이 높은 건설사면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이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컨센서스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10대 건설사 중에서 GS건설이 지난해보다 34.3% 증가한 9,3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예. 이어서 현대건설도 올해 영업이익이 25.2%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 각각 2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반면 DL, ENC는 7.3%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사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이 국내 수주, 주택 사업 수주가 많은 그 건설사들이 실적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주 가운데 가장 기대를 모으는 곳 하면 역시 이제 다음 달 상장이 예고되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 현대 엔지니어링 어떤 회사입니까? 원래 이제 해외 사업을 주로 하는 곳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름처럼 이 현대 엔지니어링 이 이름처럼 이 플랜트 또 인프라 이 해외 인프라 사업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 이 건축과 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그 힐스테이트도 현대건설에서도 하지만 현대 엔지니어링도 그 브랜드를 그 사용료를 내면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2019년 38.3%에 불과했던 건축 주택 부문 매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45.7%까지 늘었습니다. 네, 이제는 또 친환경 사업을 이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정을 보면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장일은 올해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시가총액은 4조 6,300억 원에서 6조 500억 원인데요. 이 공모 희망가의 상단 가격을 받을 경우에는 상장과 동시에 국내 건설주 시총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속받은 시골집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존세율을 적용한다는 건데 2, 3년 안에 결국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예기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됐다면 2년에서 3년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세금을 완전히 빼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가 받는 낮은 세율을 곱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에 지분율 20% 이하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기준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던 A씨가 형제들과 공동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돼 지난해 종부세를 825만 원 냈다면 올해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절반 아래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2년에서 3년 내로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주택을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지만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제한해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을 왜 팔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제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은 이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중소도시의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그런 특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큼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편 정부는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2021년 납부분에 소급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 고령자 납부유예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안은 3월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자회사를 물적 분할한 이후 증시에 새로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토론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희영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이 쪼개기 상장,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기존 상장회사가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 분할을 진행한 이후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장 내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LG화학의 물적 분할로 이달 새로 상장하게 되는 LG에너지솔루션 문제가 있습니다. LG화학 기업 가치가 일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반면에 모회사 주식을 투자해온 기존 소액주주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오는 27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인데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 11월 이후 주가가 20%가량 급락했습니다. LG화학뿐 아니라 지난해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발표한 SK이노베이션 역시 발표 직후 주가가 요동치며 주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주주들의 반발이 꾸준히 반복되면서 앞서 물적 분할을 발표했던 포스코와 이미 물적 분할을 단행한 BTS의 소속사 하이로는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국회,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공론회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 제시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와 모회사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등이 거론됐습니다.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는 물적 분할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을 모회사가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물적 분할 시 주가 하락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힌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 줌으로써 이익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 부여의 경우 기존 주주가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과 사실상 인적 분할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물적 분할 시 분할 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데 이때 지배주주뿐 아니라 기존 일반 주주의 이익 역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거래소는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의사결정 시 소액주주 이익이 보호되도록 법적, 실질적 개선 방안을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된 주식 매수 청구권과 신주 인수권 부여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만큼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올라가지만 평소 보험금 청구를 적게 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싸게 해주는 4세대 실손보험. 이 보험업계가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 상품으로 전환해달라고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 보험금 과다 청구로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시민들은 보험사의 적자를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출시 직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기존 가입자가 전환한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50% 할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분리되고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이 30%까지 늘었지만 전년도에 받은 보험금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줄고 많을 경우 보험료는 늘어나는 차등 구조입니다. 올해를 비롯해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4년째 두 자릿수 인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실손보험 분야의 적자는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이 이른바 의료 쇼핑에 따른 적자폭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엄청 줄었는데 저희 실손보험 청구 금액은 역대로 더 늘었어요. 정말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은 4세대든 이제 갈아타서 정말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보험사의 적자를 가입자들에게 떠안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서민들인데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고정 비용이 지출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원래 그럼 저 같은 서민들도 일단 많이 부담이 생기고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가격을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물가도 오르니까.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매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계속 올리면은 언젠가는 실손 가입자가 없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적자 추세가 지속된다면 3년 뒤 손해보험업계 전체 매출이 순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햄버거 하나가 3만 원이 넘는다면 사드시겠습니까? 실제 내일 국내에 상륙하는 한 유명 햄버거 레스토랑의 판매 가격인데 고가 논란 속에서도 이 사전 시식 행사에 이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영국 출신 요리사의 햄버거 레스토랑 고든 램즈버거 한국 매장이 내일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업종 대부분이 위기에 처했지만 햄버거만큼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와 같은 전통적인 브랜드는 물론 맘스터치, 노브랜드 버거 등 후발주자들이 뛰어들며 치열한 다툼을 벌인 결과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혼자 먹을 수 있다는 장점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배달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성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프리미엄 버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시장 파이를 키운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기와 빵, 채소 등으로 만들어지는 햄버거 특성상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어 비싸더라도 값을 지불하겠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다만 고든 램지 버거의 대표 메뉴 가격 31,000원을 두고 비싸도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료를 제외한 햄버거 단품 가격인데 가장 비싼 메뉴는 14만 원에 이릅니다. 고가 논란에도 오픈에 앞서 진행한 사전 예약에만 2,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고객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원가 위주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좀 쉽지 않다. 지불하는 가격이 비싼 거에 대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올해 4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국내 햄버거 시장이 정점을 찍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소비자들의 입맛을 붙잡으려는 기업들의 수싸움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관입니다. 네, 미국 증시를 달군 ETF를 알아보는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상품 살펴볼까요? 네, 2022년 신년을 맞아서 오늘은 새로 상장된 ETF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지난해 12월 1일에 상장한 NFT ETF, 디파이언스 디지털 레볼루션 ETF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진짜 상장을 한 ETF인데 NFT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NFT 지난해 초만 해도 생소하게 들리셨을 수 있겠지만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귀에 익으셨을 겁니다. Non-fungible 토큰, 우리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이 시장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건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종목의 상장 폐지 위험성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오늘만 봐도 이 성장주 섹터가 좀 강하게 눌리면서 NFT 관련주들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NFT 산업 보면은 분명히 성장성은 있다는데 이렇게 주가는 변동하고 지금 들어갈지 말지 정말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ETF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NFT ETF가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 단일 종목 말고 NFT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파이언스 디지털 레볼루션 ETF, 티커명은 NFTZ입니다. 이 NFTZ는 지난해 12월 1일에 세계 최초로 NFT ETF로 상장이 됐습니다. 실제로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그래서 수익률이 어떻고 운용이 잘 되고 있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NFT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 NFT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통해서 좀 고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NFTZ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FT가 참 접근하긴 어렵지만 안 들어가면 또 시장에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NFTZ는 디파이언스 ETF사의 이 ETF입니다. 이 디파이언스 ETF사는 2018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 회사는 파괴적인 혁신, 즉 미래를 이끄는 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4월에는요.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ETF 디파이언스 넥스트젠 커넥티비티를 ETF를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8개 ETF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5G를 비롯해서 빅데이터, 여행, 리오프닝,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주목을 받았던 마리화나 관련 테마로 또 환각제 산업까지도 ETF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공격적으로 투자 기회를 잡고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테마가 특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NFT도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라서 이런 점에서 이 회사가 한 발 더 빨리 ETF 상품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를 보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시대상을 반영한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섹터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얘기인데 운용사 자체도 성향이 되게 공격적이네요. 맞습니다. 이 ETF의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운용 규모인데요. 이런 점에서 좀 운용 규모가 적은 편도 맞습니다. 아직 상장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요. 운용 규모가 작다는 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현재 운용 규모 한번 보시면
보시면 41만 달러. 예, 네, 말이 꼬였네요. 예. 한화로 따져보면 137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이 보수로 따져보면 미국 ETF 평균 수준인 0.5에 조금 안 되는 0.45% 정도입니다. 또 지난달에 상장하고 현재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 자산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영향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익률이 어떨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요. NFT 투자의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오늘 ETF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NFT 자체가 이제 막 개념이 정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명시를 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거나 또 암호화폐를 회사의 대차 대조표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또 NFT를 발행하거나 NFT 상용화를 위한 초기 투자에 참여해서 NFT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기업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 대상을 살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NFT의 활동을 어떻게 보는지 보시면 또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먼저는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하고 또 트레이딩 한다는 것, 또 결제 서비스 등의 금융 서비스, 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업, 또 채굴을 하는 하드웨어 관련한 사업, 또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해당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등과 연관이 있는 기업은 대부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좀 살펴보고 있는 느낌인데 왠지 구성 종목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유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유 종목 탑 10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SBI 홀딩스가 4.78%로 가장 많습니다. 예. 일본의 금융그룹인데요. 이 SBI 홀딩스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투자를 선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좀 이름을 날렸습니다. 또 2위를 보시면 4.50%의 이베이입니다. 또 지난 5월부터 이베이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NFT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3위를 보시면은 코인베이스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들어보셨죠? 예. 네,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난해 상장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 이베이랑 코인베이스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생소한 기업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예. 다른 기업들도 잠깐 살펴보시면요. 다양하게 NFT 관련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저 디지털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지난 10월에 이 보이저 디지털은 올해 1분기부터 유럽에서도 모바일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이리스 에너지는 블록체인을 채굴하는 기업이고요. 또 스포츠 베팅 운영사인 드래프트 킹스는 실제로 이 NFT를 판매를 했습니다. 네, 톰 브래디나 웨인 그레츠키 등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NFT를 출시를 했고 또 예. 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방식이기는 해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인 겁니다. 확실히 지금 종목들도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아직까지는 뭐 어떤 산업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섹터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난 2021년 3분기까지 어떻게 좀 시장 동향이 흘러왔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예. 되실 것 같은데요. 성장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활성화 지갑이라고 하는 액티브 월렛을 보시면 41만 2,578건, 지난해 직전 분기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활성화 지갑의 수는 이용자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용자가 2배 더 늘어난 겁니다. 이 거래량도 직전 분기보다 3분기에는 59억 원으로 무려 656%나 늘어났습니다. 이 무서운 성장세인 거죠. 그렇네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성장성에 대해서. 네, 국내 증권가도 이 NFT 시장의 성장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에서 관련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중앙화 플랫폼에서 폐해들이 나타나면서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기존의 은행권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다거나 혹은 거래에 있어서 오류가 있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존 금융산업에서도 가상화폐의 장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탈중앙화 플랫폼,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NFT 시장의 성장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성장성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산업 자체가 워낙 초기 단계의 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사실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봐도 뭐 정책적인 걸림돌이라든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주가의 변동성 좀 리스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부분 분명 있는데요. 먼저는 이 NFT의 개념이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더 나아가서는 이 NFT를 구현하는 메타버스까지도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뭐 메타버스 ETF나 비트코인 ETF와는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구별을 해서 투자를 구체화할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아직 운용 규모가 굉장히 적은 소형 ETF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NFT-Z는요.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하는 겁니다. 향후에 NFT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NFT-Z의 AUM, 운용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커가는 NFT 시장입니다. ETF를 통해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투자를 배우려면 글을 찾아가라. 이 워런 버핏이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를 지칭하며 한 말입니다. 바로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오늘 저희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시겔 교수는 올해 연준의 긴축 가속화에도 주식시장은 여전히 좋은 해를 맞이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구루에게 듣는다. 조현 기자가 시겔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2022년 주식시장 전망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새해 주식시장에 조정이 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I think that it will be a good year for the stock market, but there will be lots of ups and downs. I believe that the Federal Reserve will have to get more aggressive, and that will temporarily scare investors, but I think stocks are the place to be. I think the stock market will still be up, but not up as much as it was. The U.S. has done very well among best of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but in 2022, we may see the reverse. We may see Europe, we may see South Korea, Japan, Asia, India outperform the U.S. in 2022. I think that might happen because the prices are more reasonable for stocks in those countries. 긴축으로 돌아선 연준의 정책 변화와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I think the biggest risk for the stock market will be not expecting the Fed will have to go up much higher in interest rates to stop our inflation. I think the Fed is, as they say in the United States, very much behind the curve, which means they should have started earlier raising interest rates. And they will have to catch up, and periodically that will scare the market. But investors know that in times of inflation, stocks are actually good investments. People will stay with stocks even though the Fed will have to be more aggressive. 월가에서는 이 기술주의 펀더멘털은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기술주와 또 시장에 단기 역풍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they are very high priced, although Apple, I mean, there are these very high priced, and Tesla is very high priced, and some of these, Snowflake is high priced, and some of these others very. Apple is actually not that high priced. So some of those FANG stocks are reasonable, others are very high. I am very wary in rising interest rates of getting to stocks, particularly in the electronic range that are very, very high, even though I do believe electric vehicles are going to be the wave of the future. Competition is going to be very tough in those companies. I mean, volatility is whenever you get prices, stocks that have no earnings, that's all speculation on what their earnings going to be. Volatility is always very, very high. And only should be invested in for people who can afford speculation and afford to maybe lose some money. It's always good. Most of your portfolio long-term, if you like to speculate, keep it relatively small because it might be very tough in 2022. Okay. For 2022, what kinds of stocks do we have to focus on? Well, I think that people will look at stocks that are paying dividends or buying back shares with earnings, and particularly the dividends, because bonds do not have enough interest and they do not protect against inflation. And that's why I think it's going to be stocks that have dividends that people will concentrate on this year. I think financial stocks will be good because they have been battered down with low interest rates. Interest rates go up, they will do better. I think biotech, some of them, health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going into the future. We see with Moderna and Pfizer and the biotech, a new revolution. And we are all getting older, and older people need more healthcare. So that's always going to be growing industry.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Well, I think that diversification is very important. Do not give up international. And although U.S. has done extremely well, don't put everything into the U.S. Because it's expensive relative to the rest of the world. I don't think it's too expensive, but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is really a relative bargain right now. So you need, U.S. has done extremely well. We know that periods of doing very well are followed by periods of falling behind. We don't know when that will come. A lot of great U.S. companies, yes, but expensive. Be diversified going forward. Okay. Okay, that's awesome. I think we are going to wrap up here. On behalf of our viewers,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insights today. Thank you, Trisha, and have a good and happy new year.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00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조기 긴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에 시장이 놀란 겁니다.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넘어서 양적 긴축이라는 개념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양적 완화 축소, 이 테이퍼링이 돈 푸는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라면 양적 긴축은 그걸 넘어 있던 유동성마저 줄이는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 이 수출 기업들 매출은 일부 늘겠지만 신흥국 전반에 달러빚 부담이 심해지고 원재료를 비롯한 수입 물가가 치솟아 시민들의 구매력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런 조기 긴축 과정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점진적으로 안정된다면 연준 긴축 단행의 명분인 고인플레 압력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죠.
2022년 큰 시대적 변곡점 속에서 자본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이제 우리는 하루빨리 팬데믹이 종식되고 세계 경제 활동이 재개되길 바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시장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 필요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추가로 강구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